네, 잘 쉬었다 오셨죠? 이제 다시 1의 2의 3 용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앞서서 봤던 거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어의 정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앞에 보시면 제가 요거 꼭 하면서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요번에 다시 한번 이 책장이라고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데 옷이나 책을 분류를 제대로 해놓으면은요 찾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옷장 같은 경우에 내가 위에 옷, 아래 옷, 뭐 바지, 여름 거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쉽게 외출할 때 옷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번 이 정리하는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다 넣어주는 건데, 다시 보시죠. 맨 윗줄, 내 건축법이라는 책장의 맨 윗줄에는 총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뭐 건축물의 건축. 지금 같이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이 머리에 이 책꽂이가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공부할 때마다 넣으세요. 이건 총칙에서 나온 문제다. 이건 건축물의 건축이다. 그 안에 세세한 것도 가능하면 구분해 주는 게 나중에 시험 볼 때 지식을, 책을 쏙쏙, 옷장이라고 하면 옷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요. 2장은 건축물의 건축, 3장은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장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자, 5장은 뭐예요?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자, 이거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 녹화하는 거여서 책을 찾으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책 목차를 보면서 나머지 세세 항목도 자꾸 눈에 익히세요. 넘기면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는 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얼마나 많은 세부 요소가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읽히라는 거죠. 5장은 좀 내용이 많죠. 그쵸? 6장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안의 건축물. 자, 7장의 건축 설비, 그리고 8장의 특별 건축 구역까지 간단히 보시고 보칙, 벌칙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앞에 했던 내용, 건축법이라는 책장에 어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칸에 있는 거다. 내 머릿속에 건축법이란 책장에 내 지식을 어느 부분에다 넣어야 된다 생각하고, 오늘 공부할 거는 건축법 1장의 총칙 중에 용어의 정의였고, 앞단에 저희가 했었죠. 용어의 정의에 지금 잠깐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아마 책 목차가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 중에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지난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고, 오늘은 용도부터 할 거예요. 앞에서 저희가 중요한 1장의 총칭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하다고. 그 중에 용어의 정리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다가 별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목차에다도 적으세요. 용어의 정의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목차 부분 보시면서 이 세부 항목 중에 패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1의 용어의 정의는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하고, 특히 용도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 용도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끊어서 제가 했었고요. 물론 여기서 대부분 중요한 것도 있는데, 여기는 우리 과제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요 책에다 표시해 주세요. 과제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건축법규 시간에는 매주 퀴즈와 대부분의 주에 간단한 과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과제가 나갈 거고요. 그걸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시험 볼 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용도 부분을 봅시다. 용도에 여러분 책에 아마 건축법으로 정의가 됐고 시행령이 있고 나와 있었던 거, 책 찾았나요? 교재. 지금 제가 교재를 같이 찾고 있느라고 파워포인트
지금 아마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책이랑 같이 보여줄 거예요. 일단 이거는 파워포인트 녹화본이고요. 책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저희는 파워포인트에다 이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앞장의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교재 참고라고 해놔져 있죠. 일단 봅시다. 건축물의 용도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용도가 뭘까 하다가 이거는 쓰임새 이용하는 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잘 보시면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뭐 쓰임새야?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되어 있죠.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책 7쪽 보고 있죠? 7쪽 보면 지금 저기 동그라미 1 밑에 동그라미 2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지금 건축법 시행령, 이게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대통령령. 그래서 요게 또 나온다 라고 있어요. 지금 책 7페이지 보면은 1 뭐로 나와 있어요?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지금 책 보고 있어야 돼요. 저희 파워포인트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3 뭐예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와서 쭉 몇 번까지 가 있어요. 책 7페이지부터 페이지 8페이지 맞죠? 네, 8페이지 위까지 해서 우리 용도가 1번부터 2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드디어 자세한 내용의 별표 1이 나와 있죠. 책 보이시나요? 별표 1. 여기 별표 1은 지금 페이지 8쪽 교재 별표가 다 나와 있고, 앞단에서는 1에서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 중에서 또 몇 가지가 있죠. 가의 단독주택. 네, 뒤에 제가 넘겼습니다. 가의 단독주택,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쭉 28까지 나와 있는 시설이 있어요. 책에는 이 내용이 더 쉽게 풀이되어서 나와 있지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일단 파워포인트에서 이걸 보시고, 자, 목차 중에 다시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1부터 28개 용도를 다 외워야 되냐? 못 외워요. 그럼 이 중에 중요한 거를 봅시다. 중요한 거는 1 단독주택, 더 중요한 거는 2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들이 조금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구분이 정도 있다. 구분이 1부터 28까지 있고, 문화집회시설이라고 뭐가 묶음이 있어. 종교시설이란 용어가 있었지. 용도 구분에 판매시설, 의료시설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업무시설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용도 구분에 대해서 꼭 외워야 될 거, 암기해야 될 거는 요 2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암기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요 앞단의 것들이 나오는데, 얘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자. 매번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억하는데, 특히 1종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 등이 조금 나온다.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우리 과제 나갈게요. 제가 과제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 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책에 다 자세히 나와 있어서 책 내용을 조금은 심혈을 기울여서 봐야 되는데, 그 보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노트에 정리를 한번 하세요. 교수님, 저 이거 그냥 워드로 칠까요? 아니요. 컴퓨터로 치는 거 안 돼요.
다시요. 아니 요새 같은 시절에 워드 컴퓨터로 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기억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 글씨 내 손으로 쓰고 말하고 기억하는 걸로 해서 이걸 다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자 순서 잘 보세요. 1. 단독주택 노트를 넓게 잡아서 좀 띄어서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큰 단위를 먼저 28까지 노트를 넉넉하게 잡아서 이걸 먼저 씁니다. 그래야 머리에 기억이 돼요. 그런 다음에 1 단독주택 안에 세부가 뭐가 있는지 쓰는 순서 중요해요.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순서예요. 이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는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뭐가 있는지 4. 제2종 근생에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요. 뭐가 중요하냐? 내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1부터 28까지를 아주 공간을 넓게 띄어서 쓰시고 그 다음에는 세부정 그 다음에는 내가 꼭 기억할 면적 같은 게 있으면 숫자 300제곱미터 뭐 이런 숫자만 따로 정리합니다. 이게 숙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용도 주택이라고 그랬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히 비교를 해야 돼요. 일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건축법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구별하냐 건축법 말고 다른 법에 정의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상식으로 단독주택은 집을 1층, 2층, 3층 중에 1층은 홍길동이 가죠. 2층은 갑돌이 가죠. 3층은 갑순이 가죠. 이렇게 등기, 소유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1, 2, 3층은 홍길동이 가죠. 아니면 1, 2, 3층 중에 홍길동하고 갑돌이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유해 소유 지분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1층, 2층, 3층이 단독주택인데 나 3층만 갑돌이한테 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지분 중에 일부를 공동 소유하는 건 되는데 팔 수 없어요. 이게 단독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은 각각 사고팔고가 가능해요. 여기 표현은 분리소유가 안 됨, 분류소유가 됨 이렇게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될, 알아야 될 주택의 구분이 단독주택 4가지 1, 2, 3, 4 공동주택 4가지 1, 2, 3, 4 이거를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독주택의 큰 분류 안에는 다시 작은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공간 다 나눠서 팔 수 없어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중주택은 얼마냐 기준 이거 책 보시고요. 책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정리는 이렇게 저처럼 간단하게 숫자로 하세요. 과제를 할 때 책을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어요. 베끼는 건 오히려 기억이 안 되니까 중요 내용만 적어 보세요. 책 8페이지 보시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해가지고 1, 2, 3 나와 있죠. 1, 2, 3 누가 한번 책 보고 읽어볼까요? 학생 또는 직장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쵸?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다중주택이에요. 2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인데 뭐 욕실이나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게 다 그냥 단독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다중 여러 명이 쓰는 것. 3. 일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여기 써놨죠. 이게 좀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330제곱미터. 우리 옛날 어머님 아버님들 쓰던 평이라는
면적도로 보면 332, 100평이죠. 일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여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것. 이거하고 요 뒤에 거하고 나중에 구분을 해야 돼. 이거는 다중주택이고 다가구 주택 있어요. 다시 크게 단독주택은 그냥 혼자 쓰는 단독주택, 다중주택인데 여러 명이 쓰기는 쓰나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좀 복잡한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중요한 거 이거요. 100평이 안 돼야 돼요. 100평까지만 돼야 돼. 100평 이하고 3층 이하인 거를 우리는 다중주택이라고 해요. 원룸 이런 것들이 많이 다중주택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뭐냐? 이것도 단독주택에 들어가요. 여러 집이 살 수는 있으나 따로따로 나눠 팔 수 없는 것. 그런데 조건은 책 보시면 맨 위에 공동주택이 아닐 것이라고 써져 있어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래서 방가로 1. 주택을 한 축수가 몇 층 이하, 3층 이하일 것. 일단 1층이 필요로 된 거는,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한 거는 주택에서 주택 층수를 보지 않는다. 다만 부분에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봅시다. 한개동으로서 부설 주차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이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 이게 뭐예요? 200평. 안 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19 방가로 3. 지금 책 8페이지 보고 있어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요게 다가구 주택이어서 이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주 안에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아니면서 요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요거랑 헷갈려요. 시험 문제는 항상 아파트,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를 가지고 약간 헷갈리게 지문 1, 지문 2, 지문 3, 지문 4 중에 뭔가 내용을 섞어서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답이 대부분 다가구 주택으로 나오는 거고요. 다음 중 단독주택이 아닌 것은 하면은 이 중에 다세대나 연립의 이야기가 살짝 섞여져 나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머릿속에 구분을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공간은 그냥 우리의 대사관저 이런 공식적인 집, 큰 집을 말하는 거고, 얘도 단독주택에 들어간다. 다음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뭐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그럼 답은 다세대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단독주택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봅시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파트죠. 아파트는 층수만 가지고 봅니다. 5층 이상, 6층이면 무조건 아파트예요. 연립주택은 4층 이하. 그 중에 연립주택 다세대는 무조건 아파트가 아닌 4계층 이하인데 면적이 200평, 660제곱미터가 200평이라고 했죠. 200평까지는 다세대고 200평을 초과 넘으면 연립주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 땡땡 빌라, 별별 빌라, 이거 연립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렇게 밖에서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아파트는 높이가 달라서, 아파트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그리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죠. 단지 안에 있거나 아무튼 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집 땡땡 빌라는 1, 2, 3, 4, 5층이고요. 별별 빌라도 1, 2, 3, 4, 1, 2, 3, 4. 아니 교수님, 여기 4계층 이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5계층 그리세요? 잘 보세요.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니까 많고요. 이 다세대 연립은 주택으로 쓰이는 게 4계층 이하. 여러분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책을 다 여기에 PPT 볼 수 없어서 4계층 이하인데 지하 주차장 뺀다고 앞에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에서는요. 필로티로 쓰이는 1층은 주택 면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가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여기 앞에 다세대, 다가구 보시면 주택 층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다중주택.
1층 전부를 자 페이지 8페이지에 보세요. 다 다가구 주택의 반가로 1 아까 제가 잠깐 읽었어요. 다만 이유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또 보시면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다만 가목, 가나다라 할 때 그걸 목으로 보죠.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다목에서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주시고 페이지 9페이지죠. 맨 위에 보면 앞장에 이어서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자, 그 다음에 가목 우리 가나다라 해서 가를 목으로 보는 거죠. 법규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그림 다시 파워포인트 보세요. 요 1층에 필로티가 있고 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1층이 여기가 되고 2, 3, 4, 4개 층이 주택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요거는 아파트가 아니다. 마찬가지 면적이 200평이 넘더라도 여기 밑에 층에 필로티가 있고 차가 이렇게 있고 또 필로티 기둥이 보이고 차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은 1, 2, 3, 4에서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 되며 그 안에 들어가서의 면적에 따라 200평이 넘는 거는 연립주택, 200평까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상태가 교수님 복잡해요. 정리 안 돼요. 정리 안 돼요.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봐야 된다. 꼭 구별하면 좋은 용도에서 제가 주택은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종하고 2종 근린생활 우리 근린생활 시설을 줄여서 근생이라고 말해요. 바깥에서 실무에서도 이야기하고 부동산 같은 데서도 근생이란 용어를 써요. 1종 근생이냐 2종 근생이냐는 구분하면 좋은데 여러분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써봤어요. 1종이 조금 더 친근한 거고 2종은 조금 더 규모가 있다. 그래서 1종 중에 의원, 우리 동네 상가 앞에 김치과, 이양과, 홍피부과 이런 것들은 병원이 아니라 의원이에요. 책에 보면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고 우리 동네 상가에 음식점 있다. 그런데 면적이 여기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거는 1종 근생이에요. 이게 면적이 넘어가면 뒤쪽에 또 전문 용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서 1종과 2종을 나눠 놨는데 여러분은 딱 한 번 과제로 정리를 하세요.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 깜지 쓰듯이 줄을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앞에서 1부터 28까지를 아주 넓게 제가 노트 검사할 때 보면은 줄줄줄 썼는지 세로로 큰 항목부터 썼는지 볼 수 있어요. 28까지 쓰고 1의 단독주택 뭐가 있다. 구분, 간단한 구분 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거 기억해야겠다라고 하는 중요 내용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갔는데 여기 가나 다라 뭐가 나왔죠. 그러면 나중에 휴게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휴게음식점은 중요한 게 면적이니까 3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쓰지 마시고 지금 책에 있는 내용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하면은 수업 진도 못 나가요. 10페이지 11페이지 그리고 12페이지 길죠. 13페이지 다 넘기고 있나요? 14페이지 15페이지 16
16페이지 그리고 17페이지 앞부분까지 요번에 또 법이 바뀌어서 29까지 나왔네요. 29까지 정리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표로 정리된 게 저희 책에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요번에는 제가 별표 표를 빼버렸군요. 책 바꾸면서 뺐네요. 자, 그래서 29까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이 제가 앞에 설명한 걸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29번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설비 우리 좀 봐야 되는데, 건축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지난 시간에 한번 상상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양하게 생각나겠죠. 우리 수업 시간, 건축 설비 시간 있죠. 이때 다루는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목이 갈라지려고 그러죠, 벌써. 자, 책에 있는 거 집에서 있는 친구들 같이 읽고, 저랑 같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읽으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요. 건축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가 두 개 있죠. 배치하는 거와 빼내는 배수,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배연, 연기 빼내는 거 및 오물 처리 및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계양대, 공동시설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 그 밖에 국토교통부 영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 설비에 관한 내용이 밑에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나와 있죠. 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리 앞단에 산업기사 시험 범위 봤었죠. 산업기사 건축법규 시험 범위에 요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 건축 설비에 대해서 다루는 7장에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설비 넘어갑시다. 자, 제가 여기다 그려놨네요. 그래서 건축 설비의 주요 항목, 이거는 건축 법규가 아니라 우리 또다시 보는 5과목 중에 참고로 건축 설비의 시험 범위를 제가 참고로 본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1에 2에 5 지하층,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이런 말 쓰잖아요. 반지하방. 이 반지하방은 지하예요, 지상이에요? 법에서는 반지하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지하방이라고 쓰는데 법에서는 반지하라는 게 없고요. 아마 대부분 지하가 될 겁니다. 아니, 지하가 뭐예요? 지하가 뭐죠, 여러분? 지하는 땅 밑, 그쵸? 땅 아래, 땅 속 이렇게 하지만 법에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한다. 여기 제가 써놨네요. 반지하는 지하인가요, 지상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국어사전에 보면 절반쯤이 지면 아래로 파고드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안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지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어떻게 된다? 해당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인 거를 어떤다? 네, 이상인 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자, 뒤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볼까요? 이게 건물인데 여기 GL이 그라운드 레벨이죠. 도면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라운드 레벨인데 요 그라운드 레벨 밑으로 여기도 GL 있네요. 묻혀야 돼요. 근데 얘가 더 깊이 들어가냐 더 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마 이쪽 뒤쪽에 흙이 이렇게 묻혔을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흙이 똑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얘를 평균으로 잡습니다. 흙이 다 있는 거를 다져서 평균으로 저 뒤쪽까지 평균 잡아서 평균으로 하니까
요 정도 되는구나. 응? 평균선 잡고, 자, 요 정도 했을 때, 이 평균 높이가 전체 지하 바닥 구조 제가 몇몇 충고라는 게 이거예요. 충고하고 비교를 했을 때 2분의 1보다 평균 높이가 2분의 1보다는 더 많이 묻혀야 이거를 지하층으로 정의한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숫자는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숫자의 기준이 되는 거는 층고, 층높이와 뭐다? 펜 바꾸고 해볼게요. 여기 평균 높이와 층고와 2분의 1을 기억하라. 지하층은 층고가 평균 높이와 비교했을 때 층고가 예를 들어서 4m예요. 4m. 근데 평균 높이가 최소한 2m 이상은 흙한테 잠겨야 그걸 우리는 지하층으로 본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지하층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기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1의 2의 6 거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거실이라고 말하면 뭘 이야기하죠? 이거잖아요. 리빙룸. 그래서 리빙룸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평면을 그려보면 한쪽에 TV가 있죠. TV가 있고 한쪽에 소파. 평면을 그리면 소파. 아니면 뭐 이 옆에까지 소파. 아니면 이 옆에까지 소파. 테이블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엄마, 아빠, 나 앉아서 TV 보는 가족들이 단란한 생활을 하는 이런 공간을 우리는 거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거실이란 거주물 안에서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여기 우리 집 거실은 리빙룸, 법의 거실은 같은 의미인가요?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요, 노예요. 완벽하게 놉니다. 다른 용어들은 비슷하긴 하지만 거실은 완벽하게 달라요. 이런 경우죠. 제가 언제 또 이걸 찍어놨네요. 가족들의 단란한 시간을 위한 공간, 이렇게 소파 있고 반대쪽에 TV 있고 이게 거실이죠. 그렇지만 법에서 거실은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제가 칠판에 있으면 있겠을 거예요. 거실. 다시요. 얘는 거실 이렇게 한다면 얘는 거실. 교수님 지금 지겨워 죽겠는데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이죠. 오래 거하는 공간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법에서 말하는 거실은 오랫동안 거하는 실 뭐냐 장시간 동안 앞에 다시 책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거주하고 집무하고 작업하고 집회하고 오락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용도를 사람들이 그런 거를 거실이라고 합니다. 책에 보시면 밑에 다음 장에 아마 거실이 아닌 공간이 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구분하기가 쉬워요. 책 19페이지 페이지 19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거실로 보는 것과 거실이 아닌 것 있는데 거실이 아닌 공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현관 오래 가지 않죠. 복도 그냥 패스. 계단도 지나가죠. 화장실, 욕실은 모르지만 화장실을 오래 있는 거는 우리 알고 있는 그런 병 있는 친구들인 거죠. 화장실도 그래서 오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세면, 기계실, 차고, 갱이실, 옷 갈아입는데 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는 거실을 법에서 규정을 하는 거고 거실이 아닌 것은 사람이 머무르지 않거나 사람이 지나가는 짧은 시간 이용하는 거는 거실이 아닌 공간이요. 그래서 거실을 거하는 실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됐나요? 자, 조금 어려운데 주요 구조부까지 하고 우리 또 이 영상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란 한번 읽을까요?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당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작은 기둥 같은 거죠. 최하층, 최상층 아니고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요게 주요 구조부예요. 우리가 이 구조상의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네요. 뒤에 제가 파워포인트. 네, 이거 보시면 건축법의 주요 구조부와 구조에서 말하는 주요 구조부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건축법에서 말하는 주요부는 이런 거요. 화재에 취약하지 말아야 된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법책을 저랑 쭉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두려워하는 게 뭐냐? 불나서 무너지는 거. 제일 두려워하는 거. 불나서 사람들이 죽는 거. 불나서 건축물이 무너져버려서 완전히 많이 죽는 거. 이거 죽음이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방지하는 게 건축법 그 전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래서 건축물 구조에서 말하는 주요 구조부는 이렇게 힘을 받는 슬라브, 보, 이거 구조 일반 구조 시간에 다 배웠어야 돼요. 보,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내력벽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힘들이 마지막에 가서 기초, 이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 구조부 중에서 불이 났을 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이 났을 때 화재 피해를 보지 않는 구조적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초예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여기 써놨네. 기초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주요 구조부에서 구조적인 역할을 다 해요. 힘을 받는 순서대로 슬라브, 보, 내력벽이나 기둥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되는데 기초는 사실은 구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재나 이런 재난 대응에 땅속에 묻혀 있어서 불 나도 이게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규에서는 기초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나머지 것들은 구조적 역할이 이게 훨씬 크죠. 그런데 기초만 구조적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있어서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쉬어가고요. 다음 시간 영상으로 또 만납시다.